네,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은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있다. 미시적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거시적 방법은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넓은 차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혹은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 사회복지 실천이다, 사회복지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정책, 정책. 네, 정책이란 뭔가 정부에서 하는 노력, 정부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정부의 정책 이런 거죠. 네, 사회정책,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하여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기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자, 이거 앞서 설명했죠. 좁은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시적 의미 혹은 협의의 의미, 넓은 의미로 다른 말로 말하면 거시적 의미 혹은 광의의 의미. 네, 앞서 우리가 행정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다뤘었죠. 네, 미시적 개념, 거시적 개념, 네.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이런 거 다뤘었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작은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사회복지 정책. 네. 네. 그리고 넓은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까지 포함하는 방침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정책은 뭔가 정부의 정책처럼 느껴져요. 정치 또는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나요, 여러분? 우리 기관의 정책은 이렇다. 우리 회사의 정책은 이렇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정책은 이렇다. 우리 단체의 정책은 이렇다. 그러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이 넓은 의미는. 네, 그래서 좁은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넓은 의미는 국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다양한 단체까지 포함하는 방침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를 하는 정책이죠. 네, 사회복지와 정책이 합쳐졌죠. 네, 사회복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의 안녕 상태, 국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는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세우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최종적 목표를 가지겠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어디까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냐. 근대적 사회복지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회복지 정책학자 베버리지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배웠죠, 여러분. 네, 1942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끝날 무렵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거기에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여러분 사회보장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많이 설명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네, 질병, 국민의 질병, 실업 따위를 해결하는 제도. 네, 사회보험 플러스 공공부조까지 포함한다. 사회보장은. 네, 보장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보장한다. 우리가 보증한다,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보장. 네, 보장한다. 네, 의료를 보장한다. 교육 보장한다. 주택을 보장한다. 고용 보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뭔가 의료, 교육, 주택, 고용 하니까 어느 정도 뭔가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네, 따라서 이런 사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 같은 이런 정책을 행하는 것을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한다. 또한 소득보장, 건강교육, 주택, 대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좁게 넓게 구분을 했어요. 좁게는 소득보장, 건강주택, 대인 서비스가 사회복지정책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넓게는 건강주택, 교육, 대인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네,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정책까지 포함한다. 네, 여기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학자마다 나라마다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나눠지고 제시를 했어요. 이 부분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뺀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고요. 시대적 상황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30년 전의 사회복지 정책은 어디 영역까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주 선별적 복지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20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에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건 우리 저번에 배웠죠, 여러분. 가치와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가치는 어떤 사람이 갖는 가치관, 우리나라가 갖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가져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첫 번째가 자유라는 가치죠. 자유.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누구든 구속받고 싶나요?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네. 그걸 보고 소극적 자유라고 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책임까지 지는 자유. 그게 적극적 자유죠. 네. 두 번째 가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우리가 흔히 생존권 하면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다. 생존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큰 개념으로 본다면 이 생존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 왜? 우리 인간은 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유나 생존권이란 가치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소득 재분배입니다.
뒤에 나온 평등 개념하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소득을 다시 분배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분배한다. 이걸 우리가 수직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걷든지 조금만 걷어요. 그리고 혜택은 똑같이 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분배라고 한다. 네, 이러한 개념이 들어간 정책이, 이러한 가치가 들어간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재분배? 이거는 뭘 말할까요? 네, 세대 간, 집단과 집단, 세대 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평 집단이라고, 수평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수평적 재분배. 이를테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재분배는 따로 구분이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으로 이전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를테면 질병, 산업재해, 이런 집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집단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우리가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재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수평적 재분배다. 세대적 재분배,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어린 아이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어른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크면 다시 어른이 되죠. 그래서 세금을 또 내서 일을 해서 세금을 또 내겠죠. 그리고 그 젊은이가 나중엔 또 노인이 돼서 내겠죠. 그러면 또 다른 젊은이가 그 노인들을 또 돌봐주겠죠. 세금으로. 네, 그렇게 세대에 따라 누군가의 혜택을 보는 것, 그걸 우리가 세대 간 재분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네.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 네, 조금 노력해놓고 많은 걸 얻어요. 그 효율적이죠. 어떤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건물을 1년 안에 짓지 못했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그런데 새로운 공법을 들여가지고 6개월 만에 짓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 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정책을 시행해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정책이 효과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더니 그 결과가 짧고 비용도 적게 들고 결과는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때는 이런 비용 효과, 비용 효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네,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 자,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때 평등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평등한 사람들이다. 아까 소득 재분배처럼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전 세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재난이 발생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냈던 세금을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나 아주 나이 든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평등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평등, 우리 여러분 평등의 세 가지 종류 우리 다 배웠어요.
네, 결과적 평등. 우리가 수량적 평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협동농장에서 어떤 사람은 100개를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50개를 생산해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75개씩. 네. 그걸 보고 결과적 평등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은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과나무를 각 개인당 10그루씩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사과가 100개가 나오든 50개가 나오든 그것은 기회를 똑같이 줬잖아요. 10그루씩.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평등은 주로 자본주의에서 많이 쓰는 그런 평등을 얘기합니다. 조건의 평등은 뭡니까? 기회를 줬어요. 똑같이.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동등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100개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50개를 생산한다면 100개를 생산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겠죠. 그런데 50개를 생산한 사람들은 못 살겠죠. 그랬을 때 100개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좀 더 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개인이 있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완하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의 평등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은 어른처럼 많은 생산해낼 수가 없겠죠. 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자유, 생존권, 소득재분배, 효율, 평등이 대표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론은 지금 여러분이 중범위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론을 포함한 각 분야별 거시적 실천 방법은 우리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책론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네, 로스만이 가장 유명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네,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답이 유출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3번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자조, 주민, 스스로 이런 단어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자조와 지역사회 내 여러 집단 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목표로 한다. 네. 사회계획 모델은 주민 참가를 주민 참가 촉진? 이거는 사회개발 모델이잖아요. 네. 주민 참가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 아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네. 답은 2번이네요. 사회계획 모델의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죠? 전문가, 합리적, 판단, 계획가 이런 것들이었죠. 세 번째, 도시계획이나 농촌개량사업 등에 개입하는 모델은 사회계획 모델이다. 네, 맞습니다. 미리서 전문가가 계획에 개입을 하겠죠. 지역사회 행동 모델은 지역사회는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있어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갈등론적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시위, 집회, 피켓팅,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다. 네, 2번 다음 중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네, 맞아요. 행정. 네.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방법. 네, 서비스를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 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관리를 관리한다. 네, 맞죠. 네, 관리하는 것.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 과정이다. 네, 맞아요. 이걸 보고 행정이라고 그러죠.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하여 시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활동이다. 맞을 수 있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시민 복지에 직접적인 정부 활동이다.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해서 시민 복지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다. 이것은 아니죠. 네, 시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활동이다. 이것은 좀 맞을 수 있는데,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하여 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 활동이다. 이건 정책이죠. 네. 네, 그래서 답은 가나다. 네, 가나다입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3번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네, 가치 아까 배웠죠. 자유, 평등, 생존권, 소득 재분배, 효율성이 빠졌네요. 효율성. 네, 여기 나왔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등이란 개념이 5번째 나오는 것보다 2번째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자유, 평등, 생존권, 소득 재분배, 효율. 이런 순서로 기억하면 더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결 문제 볼게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너무 눈물겨운 사건이죠. 세모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모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네. 지금도 송파 세모녀 사건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도 송파 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나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중범위적 거시적 접근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든 사회활동이 중단되고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나눠 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4인 가족 100만원, 3인 가족 80만원, 2인 가족 60만원, 1인 가족 40만원. 똑같이 줍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맞아요? 이게 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하다 보니까 이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를 구분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다 나눠주고 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고소득자는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행정비용이 들더라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차별을 줘야 된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때 어떤 방법이 맞나요? 전국민 지급하는 걸 찬성인가요? 반대한가요? 각자 입장에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